자, 김우진의 산돼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갈래는 희곡인데요. 희곡 중에서도 표현주의극이라는 갈래예요. 이 표현주의극은 사실주의극과는 좀 다른데 위에 지금 써놨어요 제가. 현실을 사실적으로 모방하고 사건을 전개하는 사실주의극과 달리 개인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에 치중하는 극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최원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얘가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의 내면을 좀 자세하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경은 1920년대다. 일제강점기고 주제 식민지 지식인의 새로운 삶의 방향 모색과 좌절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좌절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 표현주의 극이다. 상징적 수법을 활용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냈다. 뭐 이것도 이제 표현주의 극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등장인물 자 원봉이네. 이게 이제 최원봉의 어머니를 원봉이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아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었죠. 아니면 뭐 그 사람의 고향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수원댁 이렇게 고흥댁 이렇게 그 지명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들 보통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원봉이 어머니를 원봉이네라고 하는 거고요. 최주사댁은 이제 최주사의 부인이에요. 요거는 이제 최주사의 부인인데 네, 아무튼 자세한 건 들어가서 그다음에 최영순이라는 인물, 최주사댁의 딸, 그다음에 차역은 최원봉의 친구였던 사람인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갈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 최원봉은 청년의 간부이고 내적 갈등을 심하게 해가지고 신경쇠약증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청년의 간부인 최원봉은 바자회 수익금을 써버린 일로 청년의 간부들에게 불신임을 당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당신을 못 믿겠다. 더 이상 네가 우리 청년의 간부를 맡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하지 마라. 때려쳐라.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불신임이에요. 불신임. 불신임을 당하고 이를 견디지 못해 청년의 활동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혁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최원봉의 친구죠. 최원봉에게 잘못한 일을 덮고 계속 청년의 활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며대라, 덮어두라는 거죠. 근데 최원봉은 그거에 싫어요. 그걸 자기 잘못이 맞긴 맞아. 근데 그걸 덮어두라고 하는 차역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최원봉은 그것에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의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아니 자기 잘못을 덮어주라는데 도대체 얘는 왜 차역을 싫어하는 거지?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원봉은 그 잘못을 그렇게 덮고 무마하고 가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다. 현실에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현실과 타협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원봉의 생각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이상주의적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다. 이상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상주의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최혁 같은 사람을 현실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주의적. 자, 그래서 현실주의자는 현실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상주의자는 내가 믿는 신념이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현실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일단 그 이상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상주의자.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손발이 오그라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옛날부터 써왔던 그게 이제 현실적 낭만주의자. 낭만주의자가 결국은 이상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 낭만주의자다. 그래서 현실을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상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약간 손발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저는 그래요. 현실적인 면도 뭐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이 두 사람을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보시면 한편 최원봉의 애인이었던 정숙은 최원봉을 배신하고 동네 청년 이광은과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대요. 네.
정수기가 나쁜 여자네요. 이광은과 일본으로 떠난다. 평소 최원봉과 정숙의 만남을 반대하던 최주사댁은 최원봉에게 정숙을 잊으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최주사댁은 원봉의 어머니예요. 최원봉의 어머니.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반대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정숙을 잊으라고 당부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최원봉은 심한 고통을 겪고 내적 갈등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앞부분의 줄거리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희곡, 사람들이 나와서 대사를 칩니다. 최원봉, 나 같은 산돼지가 그런 소리밖에 더 지르려고요. 자, 이 제목이 산돼지인데, 이 최원봉이라는 인물이 사람을 돼지에다 비유를 해요. 그래서 산돼지는 산에 사는 돼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현실에 뭐랄까 길들여지지 않은, 그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산돼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반대로 집돼지는, 그러니까 집에 사는 돼지잖아요. 현실과 타협해버린 돼지, 현실과 타협해버린 인물을 집돼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중간 단계를 들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이 대사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래서 산돼지예요. 자, 그래서 나 같은 산돼지, 그러니까 나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인물. 왜? 최원봉은 낭만주의자, 이상주의자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아니 한마디 물어봅시다. 나 죽으면 영순이를 어떤 데로 시집 보내시려고? 자, 지금 벌써 이제 자기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뭐 영순이를 어떤 데로 시집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최주사댁이, 잠들기 어렵니? 잠 오는 약 먹여주랴? 자, 이건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앞에는 영순이 얘기가 없죠. 영순이는 최주사댁의 딸이에요. 예? 영순이가, 아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최원봉이 최주사댁의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그 영순이는 최주사댁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순이랑 원봉이는 남매죠. 남매. 근데 뭐 이제 자기가 죽으면 영순이를 어디로 시집 보내려고 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주사댁은 딴소리, 딴청을 피웁니다. 뭐 잠 안 오니? 잠 오는 약 좀 줄까? 뭐 이렇게 이제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원봉이 천만에요. 걱정 마세요. 이것 봐요. 혁이는 산돼지도 못 되고, 그 차혁이죠. 산돼지도 못 되고 집돼지예요. 집돼지. 현실에 안주하는 인물이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인물. 현실에 길들여진 인물을 의미합니다. 집돼지예요. 들돼지도 못 되고. 그러니까 더욱 문제지요. 탈이지요는 문제지요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대답 좀 하세요. 처음에는 그 집돼지를 미워해서 그리 떼어버리려고 했더니 요새 와서는 왜 또 그리 가까이 하시려고 했으시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주사댁이 영순이와 차혁이 그 교제하는 거, 만나는 거를 싫어했어요. 싫어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태도를 바꿔서 차혁과 영순이를 이어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최주사댁은 최영순을 최원봉이 아닌 차혁과 이어주려고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둘이 남매인데, 그죠? 뒤에 가면 나오는데 최원봉이 최주사댁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니고, 위에 그 인물관계에서 보셨으면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아까 여기 원봉이네라고 했잖아요. 최원봉의 친어머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따로 있고 최주사댁은 양어머니인 거예요. 양어머니. 그래서 영순이와 최원봉은 친남매는 아닌 거죠. 근데 호적상으로는 남매야. 호적상으로는 남매예요. 그래서 좀 이제 둘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뒤에 가면 나오는데 최주사가 지금 죽었거든요. 최주사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원봉이와 영순이를 결혼시켜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그러니까 영순이와 최원봉은 이제 친남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결혼을 시키라고 한 거고, 근데 이제 최주사댁은 그랬다가는 지금 이제 이 가족이 굉장히 좀 애매해지잖아요. 둘이 남매인데, 호적상으로.
얘네들이 결혼을 시키려면 일단 뭐 호적도 파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최주사택은 이제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차혁이를 이제 차혁과 영순이를 혼인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순이는 또 차혁을 좋아해요, 사실. 영순이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원봉이 아니고 차혁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원봉이는 이제 그게 또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내 어머니 속은 참 모르겠어. 영순이가 내 병 봐주느라고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집안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오? 아, 대답 좀 해보세요. 혹은 집돼지가 진화를 해서 들돼지가 되는 모양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돼지가 진화를 해서 들돼지가 되기 때문에 차역을 받아들인 거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역이가 진화를 했어? 그래서 원래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다가 이제는 마음에 들어하는 거요?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차역이 집돼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역이 집돼지인데 어머니가 보기에는 그 집돼지인 차역이 진화를 해서 들돼지가 된 것 같소? 그래서 차역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써놨죠? 차역에 대한 최주택의 태도가 변한 것이 차역이 진화했기 때문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란 말을 아시오? 요즘은 진화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1920년대 소설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과학적 지식이 전무하던 시대예요. 과학적인 이런 단어들을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대학이나 다녀야, 대학이나 나와야 그런 걸 알 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화란 말을 아시오? 진보한단 말이야. 뭐 진보는 알겠어? 진화를 모르는데. 뭐 아무튼 그러면 더 이상하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차역은 진화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산돼지가 들돼지로 들돼지가 집돼지로 진화하는 법은 있지만 집돼지가 들돼지로 퇴화하는 수가 있어? 그런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역은 산돼지나 들돼지가 될 수 없어요. 왜? 걔는 이미 집돼지거든. 이런 말입니다. 한번 집돼지가 되어 구정물을 얻어먹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물을 얻어먹기 시작하면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영영 집돼지로밖에 못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돼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산돼지는 산에 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제 먹이를 구하고 물도 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집돼지는 누가 주는 밥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대신 그 밥 주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산돼지는 사람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죠. 그게 산돼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산돼지라는 거예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나에게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차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역은 이미 집돼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과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현실에서 하라는 대로, 남들이 하라는 대로 현실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돼지란 얘기죠. 그리고 한번 집돼지가 되면 다시 산돼지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시종이 변해요? 이게 시작할 때 시자예요, 여러분. 시작이 한자인 거 아세요? 시작이라는 말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자예요. 처음 시자. 종은 마무리, 끝 종자. 그래서 시종 이러면 시작과 끝 이런 뜻이에요. 처음과 끝이 변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왜 그렇게 시작과 끝이 변하냐? 처음에는 차역을 싫어했는데 왜 지금은 차역을 좋아하냐? 이런 얘기예요.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머니는 아이고 내 가슴이야 하지만 이건 이제 어머니의 평소 말투인 거죠. 어머니가 평소에 아이고 내 가슴이야 라고 말하시지만 내 가슴은 어떤 곡절인 줄 몰라서 더 아파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내 가슴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어머니 가슴 말고 내 가슴이 더 아프다 이런 얘기고, 지금 제가 꺽쇠로 묶어놨는데 여러분 이렇게 꺽쇠로 묶어놨죠. 자, 이게 이제 표현주의극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최원봉이라는 사람의 내면을 상징적 소재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집돼지 이런 거 상징이거든요. 집돼지, 산돼지 뭐 이런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소재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소재들을 통해서 최원봉이라는 사람의 내면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게 바로 표현주의극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너는 요새 와서 왜 그리 혁이를 미워하니? 그러니까 사실 너도 바뀌었다 이거죠. 나는
처음엔 마음에 안 들어했다가 지금은 마음에 들어하지만 너는 처음엔 마음에 들어했거든요. 처음엔 베프였어. 베프 절친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친이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미워하니? 뭐 이런 얘기죠. 그래도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더니 너부터 말 좀 해봐라. 너도 바뀌었다 이거죠. 최연봉이 어머니는 부끄러워서 먼저 말 못 해주시겠다고. 그러면 내가 말하니까 해봐라. 화난 일 아니에요? 뻔한 일이에요. 뻔한 일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굉장히 어색한 상징들이 쓰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보석이 이제야 값이 비싼 귀중한 것인 줄을 아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자, 이 보석은 최영순인데 왜 이걸 제가 가지고 있던이라고 말하냐면 그 아까 최 주사가 죽으면서 이제 혼인을 시키라고 그 뭐야 유언을 남겼어요. 물론 그 유언은 최연봉은 몰라요.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최연봉이 이제 그 최영순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야 값이 비싼 귀중한 것인 줄 알았다. 돼지에게다가 진주를 내던져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운 진주 같은 보석을 돼지 발밑에다 내던지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자, 여기서 돼지는 차역입니다. 그래서 영순이를 차역에게 주는 것은 진주를 돼지 발밑에 던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더구나 그 위선자인 돼지가 내 진주를 뺏어가려고 하니, 그러니까 원래 내 건데 내 속이 어떻게 상하게요? 얼마나 상하게요? 이왕 돼지 앞에 내던져 주시려 한들 그 더러운 집돼지에게다. 그러니까 차역이 아니면 그나마 난데 지금 이제 차역이랑 원래도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필 차역이랑 결혼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차역을 영순이를 차역에게 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더 싫은 거죠. 더구나 그 진주는 내가 모르기 전부터 내 것으로 맡아두었던 것을 얘도 알고 있네.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최 주사가 최연봉과 영순을 결혼시키라고 했다라는 걸 얘도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알고 있네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내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그 다음 최주사댁. 그런데 최주사댁이 할 수 있는 건 못 들은 척, 못 알아들은 척 하는 것 뿐입니다. 원봉이의 말을 못 들은 듯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다가 그게 모두 무슨 말 뜻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상징적인 단어들을 써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뭐 이상한 일은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못 알아듣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못 알아들으세요? 어머니가 곡절을 이야기 안 해주시니 내가 더 말씀해 드릴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예적 상놈 하나가 있는데 죽을 때 친구되는 양반에게 삽살개 한 마리를 선물로 주었더래요. 자, 밑에 지금 뜻이 다 나와 있어요. 재미가 없어. 이게 안 나와 있어야 내가 수업할 때 야 이게 이거야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수업을 할 텐데 밑에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아는 척 할 게 없네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나와 있으니까. 자, 상놈은 최연봉의 친아버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친아버지가 이제 죽었고 친구 되는 양반이 최주사예요. 최주사에게 삽살개 한 마리를 최연봉을 선물로 줬다. 사실 근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선물로 준 건 아니고 이제 최연봉의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도 죽어요. 어머니도 죽으면서 그 최연봉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던 최주사가 이 원봉이를 거두어 기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생긴 거죠. 최연봉은 이 양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찌 귀여운지 보물과 음식을 넣어둔 곡간 옆에다가 메어두고 도적놈을 지키라고 했더래요. 사실 이것도 조금 이제 사실과는 다른 얘기죠. 뭐 최영순을 넣어둔 곡간 옆에다가 메어두었다. 뭐 이건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차역을 지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얘가 이제 말을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놈의 삽살개는 도적 지킬 줄 알아야죠. 도리어 도적놈한테 몽둥이만 얻어맞고 한마디 짓지도 못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차역한테 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 그 양반놈의 속이 얼마나 상할 것이오. 호령을 해서 말하기를 삽살개에도 양반상놈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상놈의 개라는 거예요. 상놈의 삽살개다. 그래서 도적을 지킬 줄 모른다. 이런 얘기죠. 너는 도적 지킬 줄도 모르니 잡아서 게장이나 먹겠다. 하고 나서는 불일 내로, 수일 내로, 며칠 내로 그 개의 목숨이 떨어지게 되었더랍니다. 그 개는 그래도 목숨이 아까워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 살려만 달라고 애걸복걸한 끝에 다시 보아국간 문지기 노릇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개가 그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지키고 있는 곳간에는 별별 보아와 산의 진미가 들어있는 줄 알게 되었어 그려.
그래서 하룻밤은 문을 뜯어 열어젖히고 들어가 한 번에 모두 내 것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번엔 도적놈이 나서 방해를 치지 않겠소. 그러니까 이제 최영순을 내가 차지하려고 했는데 차혁이가 방해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양반 주인이 그걸 보고 어찌 분이 났던지 곡간문을 열어젖히고 그 안에 든 것을 도적놈에게 내어주었답니다. 뭐 실제로는 좀 다르죠. 최 주사가 영순이를 차혁에게 준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든 거라는 거. 자, 그랬더니 최 주사댁이 주인도 주인이지만 그런 개가 있더란 말이니. 자, 계속 이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어쨌든 비유적으로 표현하니까. 최연봉, 이건 내가 예때 꿈속에서 들어둔 이야기예요. 자,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이제 믿고 있어요. 최주사댁은 얼굴을 가리며 별 이야기도 다 들어뒀구나. 하, 내 이야기가 그리 무서워요? 누가 무섭다고 그러니? 너 그런데 또 한마디 대답해봐라. 얘기해봐. 혁이가 너만 못하니? 영순이에게 장거들 만한 자격이 못돼서 그러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는 거죠. 그랬더니 왜 그리 시치미를 뚝 때려고 드시오? 그렇지요. 그만둡시다. 산돼지와 집돼지가 비교나 됩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주사댁은 지금 이 얘기를 못 알아들은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원봉이 양아들이라는 사실을 원봉이가 알고 있어 이미. 근데 최주사댁은 그걸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동생이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자체도 안 하고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영순이랑 혁이를 반대하니? 최연봉이 영순이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걸 최주사댁도 알아요. 아는데 얘네 남매잖아요. 그러니까 최주사댁은 최연봉이 그 양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연봉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남매인 거죠. 최주사댁은 계속 얘랑 얘를 남매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봉이가 차혁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도대체 왜 반대하는 거야? 실제로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봉이가 영순이를 마음에 들어 했었잖아요. 근데 최주사댁은 그걸 모른 척 해야 돼. 왜? 얘네들이 남매거든. 남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말이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최주사댁은 영순이와 최원봉이 남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최원봉이 영순이와 차혁의 사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넌 도대체 왜 차혁이 그렇게 못마땅하니? 왜 영순이랑 혼인하는 걸 그렇게, 그러니까 영순이와 차혁이 뭐 사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만나는 거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 오빠로서 왜 이렇게 싫어하니? 이런 말인 거죠. 뭐 혁이가 너만 못해서 그러니? 영순이에게 장가올 만한 자격이 못돼서 그러니? 왜 그러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봉이는 이제 답답한 거죠. 다 알면서 내가 영순이와 친남매가 아니고 내가 영순이를 마음에 들어하고 이거 다 알면서 최주사댁이 지금 모른 척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치미를 때려고 드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니? 요건 좀 써두셔야 돼요. 뭐라고 써놔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 이런 뜻이에요.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만둡시다. 산돼지와 집돼지가 비교나 됩니까? 나는 산돼지, 저놈은 차혁은 집돼지. 비교나 되냐? 당연히 내가 낫지. 아니다. 이거는 당연히 차혁이 마음에 드시겠지 이런 뜻이네요. 그죠? 비교나 됩니까? 아이고 그렇지요 이거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뭐 산돼지랑 집돼지랑 비교가 되겠어요?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집돼지가 더 나으시겠죠.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차혁을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겠지. 이런 말인 거예요. 야, 돼지 뭐 자꾸 돼지 그만 좀 해라. 산돼지 집돼지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귓속에 모지막이다시피 듣고 나니까 진저리가 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산돼지를 집안에다가 두고 기르세요? 요거는 뭐 이제 사실 최주사한테 할 말은 아니고 그냥 이제 자기의 신세에 대한 한탄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최주사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게 벌써 틀린 일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나도 요새는 밤이면 돼지 꿈에 가위를 눌려 못 견디겠다. 하도 돼지거리니까. 그게 더욱 내 말이 내 꿈이 거짓말이 아닌 증거예요. 이 꿈이요. 이 꿈. 이 꿈이 거짓말이 아닌 증거다. 그만둡시다. 일이란 되어가는 대로밖에 더 들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흘러가는 대로 되겠죠. 어떻게 되겠죠? 뭐요?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되겠죠? 그다음 최주사댁이 아무리 병이 들어 누웠기로 이 가슴 속도 좀 알아다오. 자, 최원봉이 어머니 거짓말도 그만하고 눈치 따기도 그만하기로 합시다. 모자간에 서로 숨기고 있으면 그런 서먹서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숨기기는 무엇을 숨겨? 그랬더니 영순이와 내가 정말 친남매간입니까? 라고. 자, 그래서 이제 최원봉이 그러니까 이게 꿈을 통해서만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꿈을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최원봉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확신을 아닌데 확신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최주사댁이 어쨌든 그걸 뭐 이제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원봉이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의심함이라기보다 얘는 거의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네. 최주사가 댁이 아이고 너 미쳐가는구나. 그러니까 최주사 댁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마침 이 상황에 이제 차역이 왔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영순 씨 계세요? 최영순이 네 계십니다. 자기가 자기 보고 계신데 차 선생님이세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미친놈 누워있는 방으로 데리고 오지 말아요. 야, 미친놈이 이제 자기가 미친놈이겠죠.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나 그 자식 얼굴 보기 싫어요. 이리로 들어왔다가는 산돼지 어금니 맛보여줄 테니 그리하슈. 중략 부분의 줄거리. 최주사댁은 차역을 맞으러 나가고요. 최원봉은 최영순의 간호를 받다가 잠이 들고 과거에 일어난 일을 꿈으로 꿉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알려준 적도 없는데 얘가 알아서 꿈을 꿔가지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노래가 이어가는 동안 원봉이는 잠들고 무대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몽롱한 달빛 같은 창백색이 나타난다. 약간 이제 흑백처럼 이렇게 약간 옅은 회색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왜? 꿈속이라서 그래요. 그러나 다만 여름철 금음달 밤의 하늘과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노래는 다시 누구의 소리인지 바스와 합창이 되어가지고 되풀이해 나가는 동안 무대에는 무한한 공간만 채워있는 것 같다. 이제 무대의 그 뭐랄까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무대에 보여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매번 노래가 되풀이해 가다가 제1절이 끝나기 전부터 창백색이 좀 밝아온다. 그러고 나타나는 것은 병실 대신에, 그러니까 병실은 아까 위에서 그 누구야? 원봉이가 누워 있었던 곳이죠. 거기 대신에 동안 중에 벌판이 나타난다. 동안은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 중에 벌판이 나타난다. 완경사, 경사가 완만한 야산이 나지막해져 온 곳 중복의 무대가 놓인 셈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등성이 정도가 지금 배경이라는 거죠. 왼편으로 숲, 잡목, 오른편으로 언덕, 여기저기 석총. 석총은 이게 이제 무덤이에요. 총자가. 그래서 돌무덤이죠. 돌무덤. 회색 겨울 하늘이 낮게 걸려 있어서 전경을 금시라도와 누를 것 같다. 지상과 언덕 위에는 약간 흰눈이 덮여 있고 시시로 때때로 회오리 바람과 쌀아기 눈. 그래서 무대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무대 지시문이라고 하죠. 무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 무대 지시문. 그다음 보시면 이하의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갑자년 동학당 전군 행렬에 팬터마임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 아시죠? 그 시기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5만년 수운대의 글자를 쓴 5색의 기치를 선두로, 깃발이죠, 깃발. 깃발에다가 이제 이런 글자를 쓰고 다녔던 거지. 도중에 어깨에는 궁을, 등에는 동심의맹이라 박은 335의 일대. 자,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5만년 수운대이나 기치, 도중, 궁을, 동심의맹. 뜻이 좀 나와 있죠. 이 뜻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환희와 서계와 격려와 혹은 혼란을 표시하는 팬터마임. 그러니까 이게요, 시간의 흐름.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다. 이걸 지금 굉장히 짧게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희하는 사람도 있고, 서계도 있고, 격려도 있고, 혼란도 있고, 그런 것이죠. 천천히 그러나 무거운 수천리 걸어온 피로된 보조로 걸음걸이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수천리를 걸어왔다는 거죠. 수천리를 걸어온 걸음걸이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무대 한참 동안 공허하다.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의 상황을, 시대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정, 산발한 원봉인의 손목을 끌어잡고 들어온다. 원봉인의 최원봉의 친어머니죠. 썩썩 걸어라, 빨리 걸어라는 거죠. 너하고 같이 가다가 얼어 죽겠다. 원봉인애가 제발 살려주시오. 죽으면 죽을지 다시는 더 못 나가겠습니다. 제발 적선 좀 해주시오. 불쌍히 여겨달라.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죠. 저는 동학역정놈을 남편으로 둔 죄로 이 자리에서 차명을 당해도 원통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원봉이의 아버지가 동학농민운동을 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원봉이네가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 뱃속에 든 어린아기를 위해서 살려주시오. 이 뱃속에 든 어린아기가 아마도 원봉이를 말하는 거겠죠. 네. 이 뱃속아기가 불쌍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따귀를 붙이며, 불쌍하지 않나 봐요. 그죠? 웬 잔소리야 잔소리가. 그따위 소리는 관절사님 앞에 가서 너 네 멋대로 짓거리라니까 못 들었니? 썩거러 걷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인정이 없다, 좀 메말라 있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원봉이 내가 이 아기를 위해, 이 뱃속에 든 어린 아기를 위해 제발 살려주세요. 아,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원봉이네가 임신한 상태예요. 그것도 거의 이제 만삭이야. 근데 수천리를 걸어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살 수가 없죠.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발 그만 좀 가자. 뭐 제발 좀 살려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귀찮아. 그러니까 누가 네 애를 죽인다니? 관가로 가기만 가잔 말이야. 더 걸어가다가는 정말 둘이 다 죽겠습니다. 한 발자국도 떼어놓지 못하겠어요. 만삭된 이 무거운 몸을 해가지고 30리나 걸어왔으니 아무리 몸이 튼튼한 사람이 이로 당할 수가 있습니까? 30리면 10리가 4km니까 12km. 와, 12km를 걸었으면 힘들겠다. 거기다 겨울인데다가 만삭이잖아요. 아이고 이 경을 칠 거사. 너의 말을 안 듣니? 너 그러면 네 뱃속에 든 애는 쏙 빼놓고 가자꾸나. 그러니까 애를 빼서 뭐 죽이자. 뭐 그런 얘기고.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고 그저 이 아기 하나만을 위해 살려주십시오.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 왜 그 아기가 죄가 없다고 하니? 아, 역정놈 애비를 둔 자식이 죄가 없어? 그따위 소리를 누가 하더니? 사문난적이란 죄명을 모르니? 경을 칠 것 같으니. 이 경을 친다는 게 그 옛날에 형벌 중에 하나가 있어요. 경을 친다.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경을 칠 놈, 육실할 년, 육실할 놈, 이런 욕을 즐겨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욕이에요. 발길질합니다. 폭력. 원봉이네 비틀거리며 자빠지며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시오. 근데 사실 뭐 이제 옛날에는 그 역적의 자식이면 죄가 있죠. 사실 죄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뭐랄까 법이나 관습으로는 죄가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병정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정놈의 애비를 둔 자식이 죄가 없어? 당연히 죄가 있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봉이네는 이제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병정은 뭐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게 그 꿈이야. 이게 지금 원봉이의 꿈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봉이는 꿈을 꿔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고 뭐 이제 그러면서 뒤에 가면 얘가 어떻게 최수산에 맡겨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뒷부분 줄거리. 최수사댁이 쓰러지는 최원봉을 깨우자 최원봉은 최수사댁에게 자신을 왜 낳았는지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의 어머니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이제 모른 척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최수사댁이 이제 진실을 말해줍니다. 최원봉에게. 최원봉의 아버지인 박정식이, 그러니까 사실은 최원봉이 아니었던 거지. 박원봉이지. 그죠? 박정식이 동학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참수를 당했고 최원봉의 어머니가 그를 낳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진실을 이제 말해주게 되는 거죠. 최영순의 아버지와 최원봉의 아버지는 동학당에서 의형제를 맺은 사이라 최영순의 아버지가 최원봉을 데려와 키웠으나 최영순의 아버지도 동학때 얻은 병으로 뭐 이제 고문당하고 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병으로 죽고 최영순이 태어나고 100일을 못 지내고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최주사댁이 고생을 많이 했겠네요. 그죠?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웠으니까. 최주사댁은 자신도 처음에는 남편의 유언대로 최원봉과 최영순을 부부로 맺으려고 했지만 가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왜냐면 이제 최원봉이랑 최영순이 남매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최영순을 차역과 맺어주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최원봉은 최주사댁을 비난하고 최주사댁은 모든 것이 동학에서 잘못되었다고 절규합니다. 사실 동학농민운동이 없었으면 그 최원봉의 아버지도 안 죽었을 거고, 그죠? 영순의 아버지도 안 죽었을 거고, 뭐 그런 얘기죠. 결국 최영순은 차역과 약혼을 합니다. 이후 일본에 갔던 정숙이 최원봉을 간호하겠다고 찾아오지만 얘는 또 왜 찾아왔어? 최원봉은 정숙의 마음을 거절합니다.
병이 나은 최원봉은 갑자기 나왔어요. 최영순의 결혼에도 우호적 관심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사실은 신경쇠약이라서 모든 것에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나으니까 이제 이걸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호적 관심을 보이고 정숙과도 각자 나아갈 삶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됐죠?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요거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크게 최원봉과 차혁의 갈등이 있고 최원봉과 최주사댁의 갈등이 있어요. 차혁과의 갈등에서는 영순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하나는. 두 번째는 가치관의 대립.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현실주의. 그래서 최원봉은 자기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인물인데, 차혁은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인물이라고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당연히 최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최원봉과 최주사댁의 갈등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영순과의 결혼에 대한 갈등. 그러니까 이제 최원봉은 자기가 영순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최주사댁은 이제 그 가족의 어떤 혼란 이런 것 때문에 차혁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봉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갈등. 최원봉은 이제 비밀을 알려달라 이런 입장이고, 최주사댁은 알리고 싶지 않은 거고. 왜냐면 이제 최주사댁은 그걸 알리게 되면 최원봉과 영순이 친남매가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혼인을 하겠다는 거를 뭐 막을 어떤 명분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말을 해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갈등들이 있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또 원봉은 차혁과 영순의 사이를 인정하게 되고 병이 나으면서 갈등에서의 실마리가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일단 요 내용이고요. 하나는 첫째는 내용.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갈래의 특징이에요. 이게 희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표현주의 극이기 때문에 이 표현주의 극이라는 특징이 분명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곡의 기본적인 특징을 좀 얘기를 해보면, 자, 희곡은 일단 3요소 대사행동지시문이에요. 3요소가 대사행동지시문이고 막과 장으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형 문학입니다.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서술할 때는 그랬다, 이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써요. 이런 걸 쓴단 말이죠. 근데 희곡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인 것처럼 대사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 문학이에요. 이게 좀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공간적 제약, 이건 중요하죠. 시공간적 제약이 있다. 그래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데 희곡은 시공간적 제약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너무 길면 안 되고 공간적으로도 좀 제약이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무대에 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술자가 없어요.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술이 없고 다 이제 대사, 행동, 지시문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됩니다. 네. 직접적으로 제시될 수가 없어요. 서술이 없기 때문에,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통한 간접 제시가 드러나게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희곡의 특징 정리하시고 표현주의 뭔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디가 표현주의 극의 특징이 나타나는 건지 이 부분, 여기랑 여기도인데 여기 체크를 안 했네. 여러분 여기 체크해 주세요. 여기도 표현주의 극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비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비유 다 비유죠. 요것도 다 비유죠. 요 비유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갈등 내용을 알아두시면 어디 갔어? 여기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요건 이제 뒤에 있는 학습활동 내용인데요. 요걸 한번 볼게요. 다음은 앞에 본문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최원봉의 꿈속 장면이다. 이 내용을 통해 산돼지의 의미와 당시 사회에 이 작품이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최원봉이 자기가 꾼 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일전에 내가 어떤 무서운 꿈을 꾼지 아시오? 나는 어머니만큼이나 아버지도 원망이오. 아버지도. 이 아버지는 친아버지를 말해요. 자기는 동학인가 무엇에 들어가지고 나라를 위해, 중생을 위해, 백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죽었다지만 결국은 집안에다 산돼지 한 마리 가둬놓고만 셈이야. 이 산돼지는 자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생각이나 사상이 나에게 전해지긴 했어요. 뭐 핏줄이라 그런갑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산돼지 한 마리를 가두어 놓고 가버렸다.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어요. 반백이 된 머리털이 핏줄기선 무릎든 눈 위에 흐트러져 가지고 이를 악물고 대드는구려. 이놈, 이건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놈, 네가 내 뜻을 받아 양반놈들 탐관오리들 썩어가는 선비놈들 모두 잡아 죽이고 내 평생 소원이던 내 원수를 갚지 않으면 산돼지 탈을 벗겨주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의 저주에 걸린 거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산돼지 탈을 씌우고 나를 집에 이렇게 가두어두고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를 갚으라고 강요하는 거죠. 저승에 들어가서라도 그 산돼지 탈이 벗어지지 않게 얼굴에다가 못 박아두겠다고 대들며 부젓가락만한 외못에다가 주먹만한 철퇴를 갖고 덤벼드는구려. 그러니까 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 사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원수 갚고 반역하라고 가르쳐 주면서도 산돼지를 못난이만 뒤끓는 집안에다가 몰아넣고 잡아매어 두는구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못난이만 뒤끓는 집은 그 여기 누구야? 영순이 그 다음에 최수사댁이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그 집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이제 그 조선 사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현실에서 뭔가 저항하거나 그 뭔가를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 억압적인 상황,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집이 꼭 얘 집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울 안에다가 집어넣고 구정물도 변변히 주지 않으면서 산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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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여기서 흐흐 웃는 거는 이제 자조적인 웃음이라고 봐야 돼요. 스스로를 조롱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가 산돼지인데 그 산돼지가 산에 없고 지금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좀 체념적이고 절망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의식의 차이점을 파악해보자. 당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생각해보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친아버지는 실천적이고 강인한 역사의식을 지닌 사람입니다. 근데 최연봉은 인식은 있어요. 계승해야 한다. 역사의식을 계승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도 이제 뭔가 이게 옳은 거라는 건 알아요. 이 탐관오리 무찌르고 어쩌고 이게 옳은 거라는 건 아는데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무기력감. 무기력은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1920년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보면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좌절과 무기력감을 느끼며, 그러니까 누가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연봉의 삶에 공감했을 것이다. 그죠? 근데 마지막에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진 않은데 라고 말한 게, 마지막 부분에 정숙이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은 아니고 뭔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 뭐 의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다시 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진짜 끝.